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마치 온 우주가 당신에게 뭔가 아주 잘못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요? 그 밤이 그랬어요. 평범한 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거짓말이겠죠. 그때는 늦은 시간이었어요. 자정을 넘긴 서울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허무한 공허 속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미 따뜻한 샤워와 기다리고 있는 침대 생각을 하며, 또 하루가 끝났고, 몇 번의 운행을 더 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 마지막 호출이 앱에 뜨기 전까지는요. 도심에서 거의 벗어난 명동과 가까운 주소였다. 이름만 보면 도윤, 22세, 별 5개.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손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무시하고 거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내가 그 전화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피곤해서였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고 싶었을 수도 있고,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은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 청년은 좁은 거리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마치 건물들이 당신을 향해 기울어져 가로등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거리였죠. 그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마르셀로는 긴장한 듯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가 택시에 탔을 때 담배 냄새가 났나요? 저는 그에게 묻고 싶었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차 안에 배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한 번도 피운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목이 쉰 듯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친절하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저 가까운 곳을 말해주길 바랐어요. 그저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는 잠시 휴대폰을 보다가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길을 웅얼거렸어요. 하지만 GPS에는 뜨더군요. 저는 안심했어요. 그 동네는 조용하고 별일 없겠지 했어요.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행은 조용히 시작됐어요. 엔진 소리와 젖은 아스팔트를 구르는 바퀴 소리뿐이었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고 아뷰리에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는 빗방울이었죠. 그때였어요. 도윤이 뒤를 계속 바라보는 걸 알게 된 건 마치 누군가나 무언가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뒤를 지켜보는 듯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어둠 속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절대 가볍게 뒤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의 절박한 시선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참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했을 때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쁜 말을 했어요. 그녀가 오고 있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계속 뒤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그 후 찾아온 침묵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라디오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송신기에 케이블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때 저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때문도 아니었고 습한 서울의 밤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추위는 내 안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내 몸의 온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대시보드에 GPS를 보려고 했지만 화면이 흔들리며 숫자와 문자가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망설이며 글을 쓰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불편함을 숨기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건 마녀예요. 마르셀로가 마침내 건조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녀가 며칠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긴장된 웃음을 지었어요. 그가 농담을 하거나 약물 때문에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룸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전혀 웃기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눈은 크게 떠졌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차를 멈췄어야 했어요. 글쎄,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 라고 말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그를 내려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목소리, 그 말투에서 무언가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박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은 제 피부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전염병처럼요. 갑자기 라디오가 작동을 멈췄어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엔진도요. 택시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췄어요. 마치 차의 모든 전기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요. 저는 여러 번 키를 돌려봤지만
엔진이 망가진 소리만 들렸어요. 계속할 방법이 없었고, 우리는 어두운 동네 한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주위엔 아무도 없었죠. 제발, 여기서 빨리 떠나야 해. 지금 당장요. 도윤은 거에 울먹였어요. 그는 좌석을 꽉 잡고 마치 둘러싸인 것처럼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는 그가 느끼는 공포가 차 안의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겁고 숨막힐 것 같은 공포를요. 진정해요. 그냥 차가 고장난 거예요. 저는 침착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했어요. 그때 저는 봤어요. 룸미러를 통해서요. 거리 끝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요. 그건 사람일 리 없었어요.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방식은 아스팔트를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았어요. 인간이 움직여야 하는 방식은 무시한 채로요. 차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르셀로는 낮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어쩌면 그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여성의 형체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여성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피부는 너무 창백했어요. 거의 투명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녀의 눈. 글쎄요. 그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동물의 눈처럼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건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 죽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무언가를 약속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몸 전체가 마비된 채로 그 존재가 가까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도윤은 절규했어요. 절망에 찬 외침이었죠. 마치 그가 끝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알았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도윤을 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기이한 승객들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 약에 취한 사람, 혹은 뒤에서 잃어버린 사랑 때문에 우는 사람까지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신부님도 몸서리칠 만한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어떤 운전 수업이나 다른 기사들과의 대화로도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에 갇히게 됐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손은 여전히 땀에 젖어 떨리는 채로 운전대에 걸려 있었고 마치 가죽 시트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는 그 순간 제가 보고 있던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두려움이란 공포 영화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빠른 놀람이나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느립니다. 그것은 기어다니며 여러분의 피부로 스며들고 독처럼 천천히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마시는지조차 모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인지 마녀인지 혹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걷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빛을 모두 빨아들이는 두 개의 끝없는 구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택시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진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는 것처럼 말이죠. 제 옆에 있던 도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심하게 떨고 있었고 차의 좌석에서 나는 소음은 천이 찢어지는 것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 깊고 두려움에 차서 저도 같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아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가야 돼요. 제발, 기사님. 그는 흐느낌에 가득 찬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손은 무감각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그곳을 벗어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침묵이었습니다. 라디오, 고장 났습니다. 심지어 대시보드의 불빛조차 꺼져 있었고 유일한 빛은 외부에서 그리고 물론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평화롭게 오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약 30m쯤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밖의 추위가 문과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는
단순히 창문을 열어둔 밤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얼음 같은 추위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엔진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그 존재가 차에서 모든 전기를 빼앗아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시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릴 죽일 거야, 우릴 죽일 거야. 도윤은 패닉에 빠져 대시보드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보인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맞이할 운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절망이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인지, 그녀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돼, 지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겁이었는지 생존 본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도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단지 어쩌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요. 밖의 추위가 제 배를 강타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저를 달리게 할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 밖으로 뛰쳐나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제발. 도윤은 절규했고 그 절규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제 발이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달리고 있을 때에도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본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고, 돌아보는 것은 곧 제 죽음이라는 걸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달린 적 없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내 주변의 세상이 흐려지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나는 입안 가득 쓴 맛에 깨어났다. 마치 밤새 혀 아래 구리 동전을 물고 있었던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근육 하나하나가 불타오르는 듯 마치 마라톤을 뛴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아픈 곳은 내 머리였다. 머릿속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내 주변 방은 그림자와 희미한 빛으로 얼룩져 있었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처음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은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기억들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독한 술을 마신 뒤 찾아오는 숙취처럼. 택시, 도윤, 그리고 그녀. 그 마녀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기억들은 혼란스럽고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 나는 미친 게 아니었다. 도윤은 죽었다. 나는 그가 그 존재에게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었다. 처음 든 생각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네, 제 승객이 마녀에게 살해당했어요. 제가 도망치느라 목숨을 건졌거든요. 라고 말해야 했을까? 그들이 정신병원에 나를 보내기 전에 말을 다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내가 본 것을 알았다.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몸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근육들은 여전히 아팠다. 무언가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나를 화장실까지 따라왔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게 한 후 그것을 얼굴에 튕겼다. 차가움이 나를 소름 돋게 했고 잠깐 동안 나는 그것이 나를 깨우고 이 깨어있는 악몽에서 나를 깨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울을 봤을 때 나는 그 악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목에 뭔가가 있었다.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며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처였다. 작고 긁힌 자국 같았지만 피부에 분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깊었다. 세 개의 평행한 붉은 선이 부어오르며 마치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 손톱으로 긁어낸 듯했다. 나는 그 상처를 만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전히 아픈 갓 생긴 상처처럼 쓰라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녀는 아직 이 일을 끝내지 않았다. 그 다음 몇 시간은 흐릿했다. 나는 택시 본부에 전화를 걸며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라디오에서는 일반적인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도윤의 비명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끔찍한 현실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본부에서는 그날 밤 택시 운행 기록이 없다고 했다. 도윤이라는 승객도 없었다. 그들이 더 이상 질문하기 전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자동 조종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직장에 나갔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나는 그녀를 모든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창문마다 보았다. 밤이 되자 진정한 공포가 내 마음의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느꼈다. 라디오가 다시 고장나기 시작했다. 전파 사이에서 잡음이 퍼져나왔다. 마치 그날 밤처럼, 그녀가 나타났던 그 밤처럼. 공포가 내 가슴을 조여왔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차피 나를 찾을 테니까. 나는 텅 빈 도심을 운전하며 또 다른 것이 떠올랐다. 도윤의 시신. 뉴스에서 그를 발견했어야 했다. 뭔가가 있어야 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는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미친 짓일지라도 적어도 나는 확실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답이 필요했다. 나는 알아야 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 장소는 전날 밤과 똑같았다. 같은 그림자, 같은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상한 추위. 나는 택시가 멈췄던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내 온몸의 근육이 차로 돌아가 달아나라고 소리쳤지만 무언가가 나를 그곳으로 끌고 있었다. 내가 처음 본 것은 깨진 택시 창문이었다. 아니, 그 남은 것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고 그때 바닥에 검은 얼룩이 보였다. 피 도윤이 끌려갔던 곳이었다. 내 위장은 뒤틀렸고 쓴 담즙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 마녀의 흔적을,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를 찾았다. 그때 나는 종이를 보았다. 노란 종이 한 장이 인도 옆돌 아래에 끼어 있었다. 그것은 이질적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필체로 서둘러 휘갈겨 쓴 것 같은 가늘고 고르지 않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다. 나는 그 종이를 불에 타듯 떨어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내 목에 있던 상처들이 타오르듯 아프기 시작했다. 마치 경고처럼 그녀가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차 쪽으로 몸을 돌렸고 그때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도로 끝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변형된 웃음은 더 넓게 찢어져 있었다. 마치 그녀가 내게서 퍼져나오는 공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검은 눈은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길고 뾰족한 손톱이 덮인 창백한 손은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나를 초대하는 듯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나를 꿰뚫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추위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가 내 안의 생명력을 한 방울씩 빨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망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을 그저 미루는 것일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데리러 왔다. 도윤을 데리러 왔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에게 잡히면 돌아올 길은 없다는 것을. 오직 어둠뿐. 오직 끝이